네, 안테나 공학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안테나 공학 이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공부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가장 간단한 무선통신 시스템을 생각해 보면 송신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안테나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신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원 신호를 재생하겠죠. 이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봤을 때 요 송신기 부분이라든가 요 수신기 부분은 무선기기 과목, 무선설비기사 면허시험 과목에서 보면 무선기기나 또는 뭐 무선통신 시스템 이런 데 해당되는 거고, 지금 안테나 공학 시간에 공부할 것은 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송신기에서 나온 신호가 안테나로 가서 전파가 돼야 될 텐데, 물론 안테나가 우리 휴대전화처럼 붙어 있는 경우는 필요가 없지만 송신기와 안테나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냐? 송신기에서 만들어진 신호를 안테나까지 전송하는 급전선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테나에서는 전파를 발사하는 장치가 있어야 하겠죠. 이것이 안테나입니다. 송신 안테나에서 출발한 전파가 수신기까지 도달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이것은 아주 뭐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여러 가지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전파예요. 영어로 웨이브 프로파게이션입니다. 전파에 퍼져나가. 그 다음에 이런 신호를 수신기에서는 수신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죠.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수신 안테나와 수신기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급전선이 필요해요. 따라서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뭐냐? 세 부분이에요. 급전선 부분, 안테나 부분, 전파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 부분이에요. 그래, 제목은 안테나 공학, 그렇지만 세 부분이에요. 물론 대학에서 안테나 공학 시간에는 안테나만 순수원이 강의하는 그런 대학도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면허시험 과목에, 면허시험 범위, 출제 범위에 맞춰서 보면은 안테나, 급전선, 전파, 요 세 순서대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러면 이제 전자파 이론. 우리가 사용할 것이 전파니까 전자파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는, 안테나 공학을 학술적으로 깊이 다루는 것보다는 실무 위주이기 때문에 그 활용 종류나 활용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그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전파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파는 먼저 횡파다. 파동의 종류에는 횡파와 종파가 있죠. 이 횡파는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전파하는 방향이 직각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파동이 진동을 일으키는데 진행 방향은 직각인 요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횡파예요. 그러면 종파는 뭐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음파가 종파인데, 음파는 진동하는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파는 진동이 이렇게 되면서 진행도 이 방향으로 하죠. 이것을 우리는 종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파는 횡파입니다. 또 이제 전파의 속도는 얼마냐? 전파의 속도 V, 아주 중요한 공식이니까 외워야죠. 속도 V는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입니다. 뮤는 그러니까 매질의 투자율, 입실론은 매질의 유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뮤는 뮤0, 뮤s 또는 뮤r, 요거는 이제 비유전율, 비투자율. 그러니까 요것이 뮤0가 자유공간, 진공중에서의 투자율이고, 거기에다 요것에 대한 비율, 그래서 비투자율, 뮤s 또는 뮤r로
표시를 하죠. 기울어서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입실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율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또는 입실론 R 또는 입실론 S라고 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건 비유전율, 진공 중의 유전율 이렇게 되죠. 그러면 속도 V는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인데 진공 중에서의 속도는 얼마 같냐? 자유공간, 공기 중. 그럴 때 보면은 이것은 결국 뮤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 될 거고,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즉 광속이다 그런 얘기예요. 빛의 속도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요 공식하고 요 공식하고 대입하면 결론은 루트 뮤의 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이 나오겠죠. 예, 요것을 알면 요 수식이 기억나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매질, 전파가 통과하는 매질의 비투자율이나 비유전율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간단한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면, 비투자율이 뮤S가 예를 들어서 9이면 속도는 얼마가 되냐?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9분의 1이 되니까 3분의 1로 되겠죠. 속도가 느려져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전파는 반사와 굴절합니다. 전리층이라든가 또는 뭐 금속판이나 뭐 사람 이런 데서 전부 반사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굴절, 굴절률이 다른 데에서는 꺾인다 이 말입니다. 굴절하게 되죠. 그 다음에 회절, 빛과 같이 회절 현상도 일어나고, 또 주파수가 높아지면 직진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빛과 같이 직진성이 강해지고, 주파수가 낮으면 회절 현상이 강해지고, 그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 편파성입니다. 폴라리티는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했지만 전파에서 아주 파동에서 중요한 거예요. 제일 편파성이 제일 측정은 동일 편파인 경우에만 전송이 가능하다. 편파가 같아야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편파가 같아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간섭은 주파수가 같아. 주파수가 다른 경우에도 간섭을 일으킨다면 우리가 실용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주파수가 같을 때만 간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에 지금 많은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파수들이 다르니까 그것들끼리는 간섭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쇄를 받습니다. 감쇄. 감쇄 현상 중요한 거, 언제 감쇄를 특히 많이 받냐? 도전성, 전기가 통하는 물질.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물 속으로는 도체, 금속 이런 데는 전파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공간 중에서 미지의 물표를 찾아내는 데 쓰는 건 레이더인데, 물속에서는 레이더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감쇄를 받으니까. 그래서 물속에서의 어떤 물표를 찾아낼 때는 뭘 써요? 초음파를 쓰죠. 그게 소나고요. 그런 뜻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전파의 성질 중에서 편파성이 있었습니다. 그 편파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는 거예요. 편파성은 영어로는 폴라리티, 폴라리티인데 요거 이제 광학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편광, 전파에서는 편파 이렇게 번역을 해요. 편광은 뭐냐면 똑같은 성질이에요. 그 편광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게 뭐냐면 3D 영화입니다. 우리가 입체 영화를 볼 때 입체감을 느끼는 것은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양쪽으로 본 것이 합해져야 입체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3D 영화는 카메라가 두 개의 렌스로 촬영을 하고, 요것을 영사를 할 때 요쪽 렌스, 요쪽에서 찍은 거, 요쪽에서 찍은 것을 같이 비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D 영화 볼 때 안경 벗으면
두 개의 그림으로 나누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쪽에서 찍은 것은 오른쪽 눈으로만 들어오고 왼쪽에서 찍은 요쪽 것은 왼쪽 눈으로만 들어와야겠죠. 요때 이용하는 것이 편광, 폴라리제이션이에요. 전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전파에서 편파는 그래서 종류가 우선 종류가 직선 편파, 원 편파, 타원 편파가 있습니다. 직선 편파는 이 파동의 진행이 이 어떤 면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처럼 요와 같은 그림, 요와 같은 그림 무슨 말이냐면 편파 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직선 편파는 이렇게만 진동한다. 그리고 진행은 요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이건 직선 편파입니다. 그 대신에 요렇게 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상에서 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지금 수직 편파 그림이 요겁니다. 진동이 요렇게 해서 진행한다. 옆으로 가는 거 수평 편파입니다. 그런데 편파성은 뭐냐?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는 서로 독립적이어서 통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즉 송신 쪽에서 수직 편파를 발사했으면 수신 측에서도 반드시 수직 편파로 수신을 해야지 수평 편파로 수신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를 우리는 뭐라 하냐? 직교 편파 그래요. 또는 교차 편파. 직교 편파 또는 교차 편파. 어떤 게 수직 편파와 수평 편파, 그 다음에 좌선원 편파와 우선원 편파가 서로 직교 편파다. 그래서 서로 직교 편파를 이용하면 그 대신 어떤 성질이 있냐면 수직 편파는 수직 편파끼리, 수평은 수평끼리만 통신할 수 있으니까 주파수를 두 번 쓸 수 있어요. 두 번. 두 번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100MHz를 같은 공간에서 100MHz를 쓰는데 주파수가 같으면 서로 간섭을 일으키니까 통신이 섞이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100MHz를 쓰더라도 수직 편파를 쓰고 또 한 사람은 다른 또 한 커플은 수평 편파로 오면 수직은 수직끼리, 수평은 수평끼리만 통신이 되니까 같은 주파수를 몇 번? 두 번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편파의 직교성을 이용해서 직교 편파를 사용하면 주파수를 두 번 쓴다.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듣는 얘기 듣는 거 뭐요? OFDM 얘기 있죠? OFDM의 오토고날이라는 뜻이 직교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직교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전파에서의 직교성을 이용하면 지금과 같이 직교성이 바로 뭐예요? 조금 전에 나왔던 편파성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전파를 두 번 쓸 수 있다. 자, 이번엔 원편파입니다. 원편파는 직선 편파는 벡터를 설명하면 이건 수직 편파. 요렇게 해서면은 수평 편파인데 요와 같은 벡터가 전개 벡터가 일주기에 1회전합니다. 이건 원편파예요. 이때 오른쪽으로 돌면 우선원 편파.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는 RHCP 그럽니다. Right Hand Circular Polarity 원편파 Circular Polarity라는 뜻이고 요것은 왼쪽으로 돌면 LHCP 그럽니다. 좌선 원편파. 저기 좌선 원편파는 LHCP, 우선 원편파는 RHCP입니다. 그러니까 원편파는 무슨 뜻이냐면 일주기에 아까 직선 편파는 요러고 가는데 원편파는 일주기에 이렇게 돌면서 간다는 뜻이에요. 오른쪽으로 도느냐 왼쪽으로 도느냐에 따라서 좌선 원편파와 자 이것이 원편파 그림이고 이게 직선 편파 그림이죠. 지금 그런 뜻입니다. 요 그림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건 수직 편파끼리니까 통신이 되고 요것은 수직 편파고 요거 수신은 수평 편파로 했으니까 통신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요즘 뭐 아파트 사니까 다
케이블 보거나 공시청 시설 쓰는데 단독주택인 경우 자기가 안테나를 이렇게 세워야죠. 텔레비전 안테나 이렇게 세우지요. 요렇게 세웠어요. 요렇게 안 세워요. 그러죠? 텔레비전은 안테나를 요렇게 세워. 요렇게 하면 요런 식이에요. 수직으로 세우면 이건 수직 편파, 이건 수평 편파형이니까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 대부분은 우리나라의 지상파 텔레비전은 수직 편파를 쓰니까 요렇게 텔레비전 안테나를 설치해야 수신이 되고 요렇게 설치하면 텔레비전이 안 보여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파의 분류입니다. 물론 이제 마이크로파 쪽에 가면은 나중에 또 다른 저 세세한 분류 명칭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널리 쓰이는 공식적인 법적인 전파의 분류예요. 1947년 아틀랜틱 시티에서 전파를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제일 표준이에요. 이 표를 보면은 뭘로 되어 있냐면 파장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람다는 F분의 3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미터주 단위는. 그러니까 전부 주파수가 3자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 대신에 파장은 1에서 10, 10에서 100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 표는 분류표는 파장 중심으로 했다 그런 뜻이고요. 자, 제일 맨 밑 위에가 있는 게 VLF입니다. Very Low Frequency. Very Low Frequency. 30kHz 이하 30kHz. 즉 파장이 10km 이상 긴 그런 주파수를 VLF에서 VLF를 쓰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지금은 폐기됐지만 옛날에 선박에서 위치를 내는 항법 중에 오메가 항법이라는 거 있었는데 그것이 10.2kHz를 썼고 요즘에는 어디 정도에 쓰냐면 수중, 잠수함이 물속에 있을 때 통신 그런 정도에서만 쓰고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쓰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30kHz에서 300kHz가 LF입니다. Low Frequency. 파장이 1kHz에서 10kHz 사이가 돼요. 이 주파수대는 주로 대표적인 것이 요즘에는 뭐가 있냐면 현재도 쓰고 있는 것이 100kHz를 쓰는 게 있어요. 이것이 로란 C라고 하는 항법 장치가 있는데 지금도 쓰고 있는 이것이 100kHz를 쓰고 그 다음에 DGPS에서 우리나라의 DGPS에서 300kHz대를 쓰고 있는 뭐 그런 정도 주로 항법이나 이런 데서 쓰지 일반 통신에는 잘 안 써요. 왜? 주파수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넓은 대역을 쓸 수가 없어요. 100kHz에 대해서 1% 대역폭이면 얼마예요? 1kHz죠. 1%. 100MHz에 대해서 1%는 1MHz지. 100GHz에 대해서 1%는 1GHz나 되지. 그러니까 똑같은 1%라고 하더라도 주파수가 반송파가 높으면 넓은 대역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은 것을 쓰면 쓸수록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광대역을 쓸 수 있다. 광대역을 쓴다는 뜻은 다중화가 가능하다 또는 초고속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쓰는 것이 이제 MF입니다. 미디움 프리퀀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중파, LF는 장파 그러고 MF 그러면 뭐 중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중파대는 300kHz, 3000kHz대. 주로 어디에 쓰냐? 중파 라디오 방송. 중파 라디오. 중파 라디오 방송을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표준 방송 그래요. 표준 방송. 주파수가 535에서 1605kHz까지 요거 뭐예요? 요것이 표준 방송, 중파 라디오 방송입니다. 요즘 너무 잘 안 듣는 것 같지만 이게 이 재난시나 이럴 때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중파 라디오가 지진 대비나 전쟁 대비에서는 필요한 겁니다.
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파입니다. 그 다음에 HF대, 단파대. HF는 단파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파대는 대표적인 것이 SSB. 단파대는 SSB 통신. 그러니까 어선 통신 같은 거. 그 다음에 햄, 아마추어 무선. 그 다음에 또는 단파 방송도 있어요. 해외를 위한 단파 방송. 이럴 때 쓰는 것이 이제 HF대입니다. 그 다음에 VHF대는 30메가에서 300메가헤르츠대.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FM 방송, 우리 주위에서 88메가헤르츠에서 108메가헤르츠 쓰죠. FM 라디오 방송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지상파 TV 중에서 낮은 채널, VHF 채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뭐 이제 여러 가지 통신도 있고 그래요. VHF대 통신도 있고, 그 다음에 UHF대가 있습니다. 그 UHF대 이상은 뭐 말을 번역하기가 애매한데, 자, 여기 보면 하이 프리퀀시인데, 베리 하이, 울트라 하이, 슈퍼 하이, 엑스트라 하이, 또는 익스트림리 하이 그러거든요. 이게 아주 많이 겁나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UHF대는 300MHz에서 3GHz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UHF대 텔레비전이 있어요. UHF대 텔레비전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셀룰라, 스마트폰들, 이런 것들이 되게 UHF대에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F대는 3GHz에서 30GHz대. 대표적인 것이 지금 뭐 스마트폰도 요 주파수 범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보통 마이크로파대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위성통신, 그 다음에 레이더, 이런 것들이 요 주파수대입니다. 위성방송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EHF가 있습니다. EHF는 30GHz에서 300GHz대. 요 주파수대는 파장이 1mm에서 10mm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밀리미터 웨이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점점 밀리미터파로 기술들이 발전해 가지고 용도가 넓어지고 있고, 최근 뉴스에 보면은 5세대 이동통신에 밀리미터파 쪽을 쓰는 것으로 28GHz 쓰는 것, 뭐 우리나라에 뭐 어디 이렇게 미국이랑 일본이랑 같이 합동으로 연구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 밀리미터파 쪽으로 점점 통신이 기술이 넓혀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안테나 공학에서 우리 무선 통신에 쓰이는 것이 전파인데, 전파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 뭐가 위험 방법입니다. 전파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전기자기약을 했을 텐데, 제 전공을 한 사람은 전기자기약 책에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전자파하고 나와요. 그래서 맥스웰의 방정식이 나오고, 그 맥스웰의 방정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안테나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자기약을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사람은 안테나 공학도 골치 아프죠. 물론 학술적으로는 골치 아픕니다. 그 대신 여기서 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것은 건너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도 이제 원리는 알아야 되니까. 그럼 맥스웰의 방정식을 설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하냐? 전류의 종류부터 있습니다. 전류는 도전류가 있고 변이전류가 있다. 도전류는 도체에 흐르는 전류예요. 도체에 흐르는. 그러니까 물론 도체는 여기서 저항까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자유전자의 이동입니다. 이런 어떤 도체에다가 전원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텐데, 그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전원이 연결되면 그 기전력에 의해서 금속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원자들 중에서 가장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궤도를 이탈하고 그 궤도를 이탈한 전자가 자유전자라고 그러고 그 자유전자가 이웃 원자의 바깥 궤도를 뚫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나머지 전자가 개수가 늘어나니까 오버되니까 튀어가 남죠. 거기에 있는 다른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전자가 막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거든요. 그것이 도전류다. 전류가 흐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여튼 전류가 흐른다는 건 항상 뭐냐면 자유전자의 이동이에요. 자유전자의 이동. 도체에서는 도체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사이에서의 자유전자의 이동이 도전류고, 그럼 반도체는 뭐냐? 반도체는 전자가 완전한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니고 중간쯤 되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히 3가나 5가의 원소를 불순물을 조금 집어넣어서 자유전자 이동이 훨씬 원활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이제 반도체 BJT나 FET나 이런 것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 과거에 쓰던, 요즘에도 일부 쓰지만 과거에 많이 쓰던 진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냐?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아 가지고 자유전자가 그 물체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튀어나와 버려요. 공간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요 자유전자가 움직이는데 공기 분자들이 있으면 방해를 받죠. 그러니까 전자만 잘 놀으라고 공기를 싹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진공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진공관이에요. 나중에 안타나에서 저 후반부에 전리층을 배울 텐데, 전리층에서는 기체 분자에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자유전자가 이탈하면 그것이 전자가 이탈하면 그건 자유전자가 되고, 전자가 나간 것은 전기가 모자라죠. 마이너스 전기가.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걸 양이온 그래요. 그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이제 전리현상이고 그게 전리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항상 전류가 흐른다는 것은 자유전자의 이동이다. 그게 도전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알아먹기 좋게 다른 그림을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에다가 RC 회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딱 닫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냐 하면, 전류가 흐르는 모양은 여기에서 전자가 튀어나와 가지고 요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게 도전류입니다. 이게 도전류. 그런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 내부는 어떤 모양이냐면 유전체로 채워져 있어요. 콘덴서는 유전체죠. 콘덴서는 두 개의 금속판 사이에 유전체를 채우는 것이 콘덴서예요. 유전체는 뭐냐? 바로 절연체예요. 절연체는 뭐냐?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는 겁니다. 자유전자의 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기를 자유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그러는데 요 경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절연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의 이탈, 자유전자가 안 생겨.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도 가장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튀어나오지를 않아. 이것이 절연체예요. 그러면 여기서 전류는 분명히 흘렀어요. 전류계를 갖다 놓으면 메타가 흐르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정도는 설명을 할 수가 없죠. 물론 이것은 RC 흐르니까 어떤 모양으로 전류가 흐를 거냐면, 시간 t에 따라서 보면, 그러면 전류가 쫙 이렇게 흐르죠. 물론 이 시간 굉장히 짧아요.
순간적으로 흐르겠지만 과도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요. 과도전류. 과도전류가 흐른다는 거 하여튼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설명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 내부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변이전류. 변이전류라는 이름을 물론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붙였어요. 그래서 절연체 내부로 흐르는 전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내부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설명하냐? 저기 있는 것처럼 전기 쌍극장. 말하자면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궤도를 돌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하면 이 안에는 뭐가 생겨요? 전기가 생기죠. 전기 내에 이런 물체가 들어가면 힘을 받겠죠. 전자는 어디로? 플러스 극으로. 양자는 마이너스 쪽으로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궤도가 다 틀어져요. 궤도가 틀어져요. 그 궤도가 틀어진 걸 뭐라 하냐? 우리는 전기 쌍극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기 쌍극자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변이전류, 그리고 요때 여기에 지금 직류전원을 해놔서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실제 많이 쓰는 것은 뭐냐면 교류전원이죠. 이와 같이 교류전원을 연결하면 무슨 모양이냐?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였다가 마이너스 반중에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겠죠. 그러면 이 전기 쌍극자가 뱅글뱅글 도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그런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변이전류라고 한다. 그러니 변이전류라고. 그래서 변이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다. 그런 얘기. 변이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퍼 제곱미터.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들이 뭐냐면은 이 변이전류와 도전류를 설명을 했는데,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정식을 세웠어요. 그 전에 맥스웰이 방정식을 세우기 전에 도전류, 전원을 연결하고 도체에다 전원을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그럼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뭐가 생겨요? 자개가 생겨요. 그런 거 초등학교 시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대개 이제 건전지에다 코일 뭉치를 전선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옆에 자침 같은 거, 나침반 그런 거 갖다 놓으면 전류 흐르면 나침반이 이렇게 끄떡끄떡 하니까 자개가 생겼다는 걸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죠. 가장 간단한 실험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그 주위에 자개가 생긴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게 파라데이 전자 유도 법칙. 그래서 그 당시에 파라데이가 만든 전자 유도 법칙이라든가 암페어가 만든 주의 적분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었는데, 맥스웰은 특이한 생각을 가진 거예요. 도전류 말고 변이전류에서도 이런 법칙은 성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수식을 세워서 풀었어요. 그래서 만든 방정식이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스웰 방정식을 보면은 암페어 주의 적분 법칙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이라고 있죠? 컬 H. H의 회전입니다. 컬 H. 뭐 물론 로테이션 H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컬 H나 로테이션 H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컬 H는 라운드 D 바 라운드 T, 전속 밀도를 시간으로 편미분한 값이다. 근데 T는 뭐예요? T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 곱하기 요것을 거기다가 대입했더니까 입실론 제로 밖으로 나오면 입실론 제로 라운드 2바 라운드 t가 되겠습니다. 또 파라데이 전자 유도 법칙을 사용해 보면서 만든 것이 클 E입니다. 클 E는 요렇게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데,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는 것은 전기자격에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역기전력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반대 방향으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뭘 그러잖아요. 그것이 마이너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말로 설명하면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한 점의 자속 밀도의 시간적 변화는
자속 밀도에 t로 미분했으니까 시간적 변화는 그 변화를 방해하는, 마이너스니까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전개의 회전이 생긴다. 그런 뜻이야.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간 어느 점에서 전개 2가 시간적으로 변화, 1차 미분했으니까 시간적으로 변화할 때 뭐가 생긴다? 컬 H의 자개의 회전이 생긴다. 이런 뜻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우스 법칙 해가지고 발산입니다. 다이버전스 D는 low, 다이버전스 B는 zero. 그런데 요것은 무슨 뜻이냐? 요건 제로고 요거 쉽게 설명하면 그런 전하는 플러스 q 쿨롬의 전하가 자유공간에 플러스 q 쿨롬만도 있고 마이너스 q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개는 어때요? 자석을 n극, s극이 있을 때 자석을 딱 두 개로 자르면 여기는 n극 남고 여기가 s극 남는 게 아니죠. 자석은 딱 자르면 NS 이렇게는 나눠지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N만 독립적으로, S만 독립적으로는 없어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걸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네 개를 정리한, 요 네 개, 요것을 우리는 맥스웰의 방정식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럼 방정식만 세워놓는데 그것이 그럼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였어요. 근데 해석을 해보면 그게 조금 전에 전개의 배는 자속의 회전을 생기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변화하고 있는, 결국은 변동하고 있는 전개는 자개를 만들고 변동하는 자개는 전개를 만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안테나 다이폴인데 거기에 다이폴 안테나에다가 송신기를 연결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전류가 흐르고 그 주위에 뭐가 생기냐? 전개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전개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자개의 변화가 생기고, 그럼 자개의 변화는 또 전개의 변화를 가져오고, 전개는 자개는 전개를 하다 보니까 쭉 건이 퍼져나간다. 요즘 AI 때문에 계란 때문에 달걀 난리 났죠? 그런데 옛날부터 유명한 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유명한 얘기죠. 마찬가지로 계란은 달걀을 부화시키면 닭이 되고 닭은 알을 낳고, 이런 것처럼 전개는 자개를, 자개는 전개를, 전개는 자개를 해서 공간을 퍼져나간다. 이렇게 맥스웰이 전자파의 존재를 증명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수식으로 보니까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식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이것이 진짜 그러면 파동이 있나? 그것을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헬스라고 하는 사람, 독일의 헬스가 직접 증명을 했고 실험적으로,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해서 최초로 통신을 한 사람은 이태리 사람 마르코니가 몰스보 전신을 맨 처음 해서 무선 통신을 했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전자파의 파동 방정식, 복잡하게 써 있는데, 이건 어렵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자파를 해석하기 위한 것이 방정식, 파동 방정식인데, 시간적으로 변화하는 전자파가 어떤 배지를 통과할 때 만족하는 방정식 해서 여기 보면은 간단해요. 아까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B와 라운드 D, 그래서 B는 뮤제로 H니까 B 대신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뮤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 H도 이렇게 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식부터 유도를 하는데, 이식에다가 양쪽에다가 로테이션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요것을 취했어요. 그러면 등식이니까 양쪽에다 지금 등식 성립하지요? 예, 등식을 성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요것만 먼저 풀어보는 거야. 요것이 뭐예요? 지금 요겁니다. 예? 근데 요것은 다시 요렇게 쓸 수 있어요. 그라디엔트 다이버전스 H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까지죠.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유도가 아니고 공식이에요. 벡터의 공식. 벡터의 공식 이렇게 쓰는데, 여기 다이버전스 H가 제로예요. 그럼 요것이 싹 0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요것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에서? 좌변에서. 자, 이번에는 우변. 우변을 놓고 봅니다. 요거 갖다가 요렇게 갖다 놨어요. 그러면 그걸 가로로 수식을 변형을 시키면 요렇게 쓸 수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요와 같은 모양이 돼. 결론적으로는 그럼 뭐예요? 요것 이꼴 요거가 되죠? 요거 좌변이고 요거 우변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마이너스는 없애버리면 여기 나온 거죠. 조금 전에 마이너스만 없애고 보면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서 써보면 요렇게 쓸 수 있다. 요것이 지금 요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전개 2의 파동 방정식 보면 이렇게 양쪽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얻어진 게 뭐냐면 아까 전자파의 속도가 있었죠? 전자파의 속도는 루트 입실론 제 진공 중인 경우에 입실론 제로 뮤제로 분의 1 요거 나왔고, 거기다가 입실론 제로와 뮤제로를 대입하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로서 광속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파가 있고 구면파가 있는데, 평면파는 기본적으로 요 그림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교환비로 굴러야지. 전개의 방향과 자개의 방향, 그리고 진행 방향, 이런 모양이라는 뜻이래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의 것, 맨 왼쪽 그림입니다. 전개와 자개는 직각이고, 그러니까 원래 생길 때 전개가 이렇게 간다고 그러는데, 전개는 이렇게 다 생기면 자개는 이렇게 생기고, 전개와 자개가 계속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전개는 이렇게 하면 화동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면 자개는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은 어디로?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걸 벡터로 표시하면 저런 모양이다. 전개와 자개는 직각이고 제3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우리는 이것은 이제 앞으로 TEM 모드라고 그래요. TEM 모드. 즉 동일 전개와 자개를 늘어놓은 면이 Z축의 수직으로 되는 파를 평면파라고 한다. 실제 파동은 점에서부터 나간다고 생각하면 쫙 퍼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는 공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공의 한 면을 이렇게 쪼개보니까 뭐예요? 공의 표면이니까 구면. 그래서 구면파예요. 근데 먼 데로 가면은 공이 너무 크니까 요만큼 쪼개보면 평면이나 똑같죠. 구면이라고 해서. 이게 평면파로 간주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상속도 및 군속도. 예, 전파에서 지금 속도를 구했는데 그 속도는 사실은 위상속도예요. 위상속도는 뭐라고 하냐면 동일 위상면이 진행하는 속도. 그런데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느 순간에 파동이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럼 잠시 후에는 이거 따로따로 그리지 않고 여기다 내가 겹쳐보는 거야. 잠시 후에는 어떻게 요것이 요만큼 이동해서 요런 모양이 되겠죠? 좀 있으면 요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때 요 자리를 한번 찍어보면 요것이 잠시 후에는 여기 와 있죠? 잠시 후에는 여기 와 있죠? 그렇게 움직여. 이 속도가 위상속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찍었더니 좀 있더니 여기 왔고 요것이 여기 왔죠? 요 그림 위에다 요 그림 위에다 요 그림을 겹치면 요 모양이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동일 위상면, 위상 중에서 어떤 자리인가 하나 찍어가지고 그것이 움직이는 속도다. 그래서 위상속도. VP는 N분의 C, 굴절률분의 C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굴절률. 그래서 자유공간에서는 지금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이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군속도란 게 있어요. 군속. 그룹 벨로시티. 위상 속도는 페이스 벨로시티고 군속도는 그룹 벨로시티인데 에너지를 전파하는 속도입니다. 한마디로. 군속도는 에너지를 전파하는 속도. 그래서 그 다음에 알아두거든. 요 공식. 위상속도 곱하기 군속도는 광속의 자승이다. 여기서 우리는 군속도와 위상속도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유공간 특성. 원래 오무법칙 다 알죠? 전기할 때 맨 기본이 오무법칙이 아니에요. 전기에서 제일 기본적인. 전압을 연결해주면,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가해주는 전압과 그때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어떤 비례관계가 생기는 거죠. 뭐도고? 그때 구해지는 상수가 뭐예요? 그게 저항이야. 그게 저항이야.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또 저항이 있으면 전압을 인가하면 전류가 흐를 텐데 그때 전압과 전류 사이에는 반드시 저항하고 관련된 거. 그러니까 전압, 전류, 저항 사이의 관계식. 이게 오무법칙입니다. 전파에서도 전개가 생기니까 아까 뭐가? 자개가 생겼죠. 전개가 생기고 그러면 자개가 생기고 전개가 변하면 자개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공간을 전파하는데 그때 전개가 가해졌으면 자개가 어떤 비율로 생길 거 아니냐. 그 상태에서도 뭔가 비율이 있는 거야. 그게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는 H분의 2. 전개와 자개 사이에 관련되는 어떤 비례값, 그것이 우리는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공간이란 제일 기본적인 자유공간은 진공입니다. 근데 진공하고 공기중하고 약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공중이나 이 공기중 이것을 우리는 자유공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뮤S 입실론 S가 1 이게 자유공간이야. 비투자율이나 비유전율이 1인 그런 공간은 우리는 자유공간. 자, 그래서 H분의 2 값을 구했더니 그것은 얼마가 되냐면 루트 입실론 제로므로 위제로고 해서 128 옴. 기억해야 돼. 저까지. 이 루트 뮤제로 입실론 제로분의 1까지. 루트 입실론 제로분 위제로까지 해서 왜냐면 이
예를 들어서 객관식 같은 데 낼 때 제일 쉬운 문제가 다음 중 자유공간 특성 임피던스의 옳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할 때 요거 써놓고 요거 써놓고 요거 써놓고 요거 써놓는데 그 중에서 한 3개 써놓고 뭐 h분의 2 대신에 2분의 h를 쓴다든가 루트 h분의 2를 쓴다든가 이렇게 보기를 하나 해놓으면 그게 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면시험을 공부할 때 물론 나중에 여기서 뭐 문제풀이 하라고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하긴 하지만 나 원래 학교에 있을 때부터 학생들한테 나중에 이런 그 객관식 문제풀이 이런 거 그런 건 나중에 하라고 그러죠. 학기 중에 제대로 공부를 다 하고 나중에 객관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풀어보면 아주 쉬워요. 근데 앞에 것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고 문제풀이만 계속 하다 보면 처음에 관현도 문제 쫙 보다가 문제지. 그 다음 또 보다가 아무리 웬만하면 3번째 보면 답 다 외워요. 그런데 그때 또 보기라 뭘 조금만 다르게 해주면 틀리기 쉬운 거지. 답하고 다 하고 찍었는데 아닐 수가 있지. 함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변형되면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것에 대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외워두라는 거 요거 외워두면 어떤 게 나와도 마찬가지 다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몇 개 기억해 둘 것 얘기했어요. 그거 기억해 두면 의뢰 언제든지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